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내용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감각기관의 외부 자극이 증가하는 경우에 신체 반응 특성으로 적당한 것은, 외부 자극이 증가를 하면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도태가 되는지, 적응하는지, 순응하는지, 반발을 하는지. 우리가 통상 감각기관이 외부 자극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순응을 하게 돼요. 이런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순응, 자극의 정도에 따라 감수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갈 때, 밝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나올 때, 한동안 어두운 곳으로 가면 어두워졌다가 조금 지나면은 눈동자가 커지면서 이게 밝아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순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반응 특성으로 순응이라는 말을 쓴다. 순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야각은 우리가 180도에서 200도 정도 됩니다. 시야각이, 눈의 시야각이 180도에서 200도인데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은 시야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100km로 주행을 한다. 이럴 때 시야각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야의 정상적인 정지 시야각은 보통 우리가 양쪽 눈의 시야각은 180도에서 200도. 한쪽 눈으로 보면 160도 정도인데, 이동 속도가 증가하면은 정지 상태는 180에서 200이 나오지만 40km만 되면은 시야각이 100도로 줄어들어요. 이게 100km까지 주행하게 되면 40도까지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주변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참고로 70km일 때는 70도 정도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야각이 좁아진다. 100km일 경우에는 40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입니다. 동체 시력을 정지 시력과 비교할 때 감소되는 비율. 말하자면 동체 시력이라는 걸 아시겠죠? 움직이는 물체를 볼 수 있는 시력입니다. 시력이 이제 감소가 되는데, 정지 시력과 비교했을 때 동체 시력은 30% 정도 낮게 측정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0%가 되겠습니다. 감소되면 70%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도로에서 운전자의 시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깜빡거림으로써 다른 운전자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야간에 전조등을 깜빡거림으로.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간에도 있죠. 갑자기 이제 구름이 많이 껴서 시야가 어두워진다든가,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오거나 바로 앞에 다른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상향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 시야에 도움을 줘야 한다? 조금 이상하죠? 야간에는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까지 밖에는 못 보죠. 그 외에는 잘 안 보입니다. 시야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조등 범위까지 해서 운전자 시력과 관련해서 야간 시력은 특히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상대편 차가 전조등을 상향시키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전조등을 하향시키거나 잠시 꺼주거나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게 맞는 운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향등을 켜라고 하는데 하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맞습니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운전자 시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틀린 것은 야간은 일몰 전보다 운전자 시야가 50% 감소한다. 두 번째,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시력이 저하된다. 빛의 양에 따라. 야간에 과속하면 가시거리는 줄어든다. 속도와 가시거리는 비례한다. 속도가 빨라지면 가시거리도 같이 높아진다? 그거는 좀 그러네요. 자, 시각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량의 양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시력이
저하된다.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50% 저하된다. 전조등 불빛에 의해서 전방의 유효한 가시거리가 상향등은 100m에서 150m까지 보지만 하향등으로 내리면은 절반 이하인 40에서 50m까지 밖에 안 보이죠. 또 운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가시거리는 상대적으로 또 줄어들어요. 반비례한다. 여기는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반비례한다. 그래서 틀린 것이 라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3대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서 차량적 요인, 환경적 요인, 문화적 요인, 인적 요인인데 교통사고의 3대 요인은 운전자 요인이다. 그러니까 인적 요인이 있고 차량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인적 요인, 환경 요인, 이 문화적 요인, 문화에 따라서 교통사고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이제 억지로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것도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3대 요인은 이렇게 인적 요인, 운전자 요인, 차량 요인, 환경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틀린 거는 문화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원인과 관련한 추가 설명을 이렇게 이제 교재에 좀 담아놨습니다. 세 가지 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자 요인, 차량 요인, 도로 환경 요인 외에 인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 차량 요인에 대한 설명,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했고요. 여기에 이제 좀 보시면은 문제풀이에 추가적인 문제가 나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고 요인 중에 인적 요인이 가장 많고요. 전체 교통사고의 전방 주시 태만이 교통사고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도로교통에서는 그게 더 아주 막대한, 그러니까 운전 교통정보가 이제 90% 이상을 시각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80, 90%가 인간 행동의 착오, 불안전한 행동으로 발생이 된다. 인적 요인이 가장 교통사고의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운전 시계와 착각과 관련된 거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참고로 알아두실 게 추돌사고 대부분이 대형차가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형차하고는 높은 곳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승용차는 낮은 곳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시계 차이가 나타납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거리가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거 브레이크를 써야 되겠다 했는데 이 차간 거리가 좁아서 추돌을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운전자 정밀 적성 검사라는 것입니다. 정밀 적성 검사, 이건 도로교통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운전자 정밀 적성 검사는 철도의 경우에도 적성 검사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유사한 것이죠. 여기 이제 기기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 동작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속도 추정, 처치 판단, 중복 작업 반응, 초조 반응. 근데 여기 처치 판단 검사가 주의력이나 동작의 정확성, 주의력을 배분하고 또 지속적으로 주의를 볼 수 있는 걸 측정하는 것이 처치 판단 검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속도 추정 반응 검사는 초조감 이런 거나 보는 거고, 중복 작업 반응 검사는 침착성이나 긴장 상태 이런 걸 측정하는 거고, 초조 반응 검사는 시각, 청각, 수족의 손발의 반응을 검출하는 이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처치 판단 검사, 나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2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3.2가 뜬금없이 나왔는데 하인리의 3.2 이론이라고 교통사고의 간접 원인으로서 하인리의 3.2 이론이 있습니다. 2가 앞에 있는 세 개라는 얘기죠. 여기에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에포트,
인포스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는 들어가는데 협력과 관련된 내용은 하인일의 교통사고 간접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협력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3, 2 그러면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추가 설명 자료도 넣어놨는데요. 하인리 3위 이론에서 이렇게 이제 적어놨고, 이 3위 이론이 각자의 간접 원인, 그리고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놔놨으니 여러분이 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환경적 조건, 외적 요인이죠. 이것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외적 요인이 아니면 내적 요인이겠죠. 자, 인간관계, 물리적 조건, 시간적 조건, 심리적 조건 이렇게 놨습니다. 환경적 조건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이 여기 보면은 환경 조건 외적 요인은 인간관계는 포함이 돼요.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정, 직장, 친구,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가 되겠고, 자연 조건은 온도 뭐 이런 것이고, 물리적 조건은 교통 공간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도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커브가 심하냐, 경사가 심하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간적 조건, 이거는 근로시간 또는 교대, 뭐 근무 방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환경 요인, 외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밖에 이제 내적 요인으로 해서 일반 심리와 관련된 의욕, 심력, 지능, 지각, 심신 상태 이런 것들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가, 나, 다는 해당이 되는데 나, 심리적 조건은 외적 요인에 해당된다고 보기가 어렵죠. 내적 요인으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간 행위의 가변 요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인간 행위의 가변 요인이야. 생적 긴장 수준의 저하, 생체 기능의 저하, 작업 능률의 평준화, 작업 의욕의 저하. 여기 인간 행위의 가변 요인과 해서 가변적 요인으로는 생체 기능이나 작업 능률이나 생리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이 저하되는 것을 가변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작업 능률의 저하인데 평준화로 되어 있으니 이게 아닌 것으로 답으로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외향적 성격을 지닌 자의 일처리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 외향적 성격을 지닌 자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일처리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함으로 일처리가 장기적이다. 외향적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교감과 협력을 통해서 일처리를 한다. 교감, 협력.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혼자는 감당하지 못하는 걸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발휘한다. 같이 합동을 하면 더 신나게 더 일을 능력 있게 잘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내향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은 외톨이처럼 따로 떨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하기 때문에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일처리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해내니까 일처리도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내성적 성격의 내성적 성격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다라는 외향적 성격 가진 사람의 일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로에 이제 경사도가 있습니다. 도로에 이제 경사도가 이제 종방향, 횡방향 다 경사도가 있는데, 경사도가 2% 미만인 평지의 미끄럼 방지 저항 기준 BPN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BPN은 브리티시 펜들럼 넘버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그 도로 표면의 저항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뭐 퍼센테이지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낸 거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좀 이 수치가 낮으면은 좀 더 미끄럽고 수치가 높으면은 저항성이 크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데, 도로 경사도가 0%에서 2% 이하인 것은 거의 평지나 다름없죠. 이럴 때는 40 bpm 정도가 이상적이다. 그 정도의 포장지를 사용한다. 그런데 2%에서 4%의 경우에는 45 bpm이고, 경사도가 10%를 넘어가게 되면은 50 bpm 이상의 저항도가 높은 저항 기준의 그 포장재를 사용을 한다. 해서 2% 이하인 평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쓴다고 그랬어요? 40 bpm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재해의 직접 원인입니다. 교통 종사자의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행동이에요.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체의 배치 및 작업 장소 결함, 불안전한 속도 조작,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한 자세 및 동작. 여기도 얼핏 보면은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이것만 봐도 세 개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불안전한 행동, 위험 장소에 접근하거나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뭐 이런 것들 쭉 여기에 다라가 있는데, 물체 배치와 작업 장소의 결함 부분은 종사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아니고 불안전한 상태가 되겠죠.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재해 원인과 관련해서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 해서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이렇게 있습니다. 행동과 상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행동이고 이건 상태입니다. 물체 결함, 뭐 장소 결함,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간접적 원인 뭐또 보시면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작업 관리상 원인이 있는데, 이 도표도 같이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겁니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의 잠재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정환경의 불합리, 잠재 요인입니다. 가정환경의 불합리, 음주운전, 직장 인간관계의 잘못, 건강, 잠재 요인이 직접 원인이 아니죠. 딱 보면은 음주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은 막 직접적인 요인이죠. 술을 드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사고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잠재 요인은 이렇게 잠재적 요인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가정 환경이 원만치 않거나 뭐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미스, 건강 이런 것들이 해당돼서 잠재 요인으로 볼 수 없다. 음주운전은. 15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 운전자들이 운전 여유 시간을 기초로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는 어느 정도의 여유 시간을 두고, 서행할 때는 어느 정도 두고, 좀 더 빠르게 운전할 때는 어떻게 여유를 둘 수 있는가 했는데, 서행, 정상, 과속 운전 등으로 나눌 때 정상 운전에 해당하는 여유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서행 운전은 여유 시간을 서서히 가기 때문에 여유 시간을 4초 이상 가질 수 있어요. 정상 운전은 2초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과속 운전을 하게 되면은 1초 이내에 조작을 해서 위험을 회피해야 돼요. 그래서 여유 시간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운전에 해당하는 여유 시간은 여기에 나타난 답안에 2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사고 요인 중 운전 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바르지 못한 것 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 벌써 찍혀져 나왔네요. 한정된 공간과 앉은 자세에서 계속적으로 손과 발만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피로는
심리적 피로다. 뭐 계속 몸을 쓰는 건데 심리적 피로는 안 받는 거죠. 일단은 뭐 이게 잘못해서 먼저 튀어나왔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고, 피로가 누적되면은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다. 그렇죠. 운전 피로가 되면은, 피로한 상태는 핸들 잡으면은 운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사고 원인을 제공합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초조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부리고 뭐 이래서 잘못하면 난폭 운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운전 피로와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피로와 물리적 피로로 나눠지는데, 심리적 피로는 인지 판단, 물리적 피로는 조작점 한정된 공간에서 앉은 자세로 계속적으로 손발만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피로가 물리적 피로에 해당된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은 물리적 피로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는 심리적 피로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을 함께 이제 하는 거예요. 집중이 흐려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해서 뭐 주의, 집중, 분산, 배분, 완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일에만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 해서 주의를 집중하는 건 집중하는 거고, 이 여러 가지를 하게 됨으로써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을 주의 분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주의력을 그나마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특히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생태학적, 생리적인 그 좀 문제라고 보는데, 뭐 그거는 뭐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그 의미는 주의 분산, 여러 가지를 함께 함으로 해서 주의가 다 흩어져 가지고 집중을 못하는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산이 크는 거죠. 하나만 집중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겠고요. 이제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사고의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 얽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라도 중간에 빠지게 되면 이어지지가 않아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뭐 사고 통일성 원리, 연쇄성 원리, 복합성 원리, 등치성 원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만 외워두시면 돼요. 등치성 이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교통공학에서 말을 하는 것은 여러 사고 요인이 연결돼서 발생한다는 이론이 등치성 원리다, 등치성 이론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또 비슷비슷한 말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등치성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치성 이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 자료를 이제 교재에 여러분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서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건데, 그 중간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연쇄성이 없어져서 끊어져 가지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각 요인들은 같은 값의 크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치 요인과 관련된 것들, 재해 발생의 형태, 이런 것들을 추가 설명에 넣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궁극적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차 사고 예방을 통한 생명과 재산 보호, 사고 확대 방지, 사고 발생 원인자 처벌, 부상자 구호. 원인을 규명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2차 사고, 이 추가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자꾸 일어나는 곳에 또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원인을 규명해서 거기에 원인을 소멸을 시킨다든가 해서 사고 원인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확대 방지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부차적인 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과 재산 보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교통사고 원인 조사 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 도시 외 지역하고 이제 원인 조사 도로 구간이 조금씩 틀려요.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150m부터 1000m까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대상도로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보통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상도로가 되고, 대상구간은 교차로나 뭐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150m 지점까지의 도로 지점.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이건 교차로나 횡단보도 얘기고요. 도시 지역의 경우는 600m. 그 다음에 도시 외 지역은 1km를 원인조사 도로 구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도시 지역은 여기에 나와 있는 600m, 답은 600m가 조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차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